자, 그럼 지금부터 2020년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올해 사실 이제 국가직 시험을 또 대비해서 국가직 직렬로 맞춰서 준비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또 준비도 하셨고요. 뭐 또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하여튼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그 이번 한국사에 대한 총평을 좀 할게요. 자, 전체적인 총평을 하면 일단 난이도는 제가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해설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난이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제 생각은 더 높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국사가 지금 쭉 연속으로 다 쉽게 나왔었어. 계속 쉽게 나왔었고 거기에다가 지난 지방직, 국가직의 좀 비슷한 분위기가 뭐냐면 영어도 그렇게 심하게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국어도 또 계속 쉽게 나와.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직 국어도 쉬웠잖아. 근데 이번에 국가직 국어도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죠. 뭐 한자 뭐 몇 개 뭐 조금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크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국사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이제 시험지만 놓고 보면 그렇게 엄청난 뭐 어려운 시험은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분명히 높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10번 문제 있잖아요. 10번 문제. 그러니까 그래프까지 꺼내서 광복 이후의 경제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그 문제를 뭐 여러 가지 소거법을 통해서 뭐 이제 대충 맞췄다. 그러면 제가 볼 땐 되게 잘하신 거야.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절대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제끼면서 뭐 어떻게 좀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0번은 제가 볼 때 정말 만만치 않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4개 정도는 변별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제도감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제왕기, 그리고 치안유지법 적용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1940년대 정치 상황 문제. 그러니까 요 정도 4문제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변별력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번에 국가직에서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려면 한국사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취득해야 되는 점수는 제가 볼 때는 한 85점 정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정말 어려운 문제 일단 한 문제 틀렸다 치고 그 다음에 4문제 중에서 변별력 있는 4문제를 다 틀리면 되겠어요? 다 틀리면 되겠어? 그러니까 최소한 2개는 건져야지. 그러면 3개지. 근데 만약에 하나를 더 맞췄다. 그러면 90점이죠. 그러니까 국가직은 이게 지방직 서울시랑 좀 달라서 물론 직렬에 따라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직은 사실은 붙기 참 어려워요. 워낙 커트라인이 높잖아. 국가직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직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합격하고 좀 결과를 내려면 이번에 뭐 90점 정도 맞았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한국사에서 일단 얻을 점수는 다 얻으신 거야. 근데 만약에 그거보다 더 맞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플러스지. 됐죠?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분류사로 좀 잠깐 볼게요. 자, 분류로 보면 일단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뭔가가 좀 안 맞아. 하는데 국가직 보면 맨날 이런 식이야. 그래서 보시면 일단 정치사가 많이 나오는 건 일단 기본. 그건 맞고. 그다음에 시대 분류로 얘기하면 보통 이제 근현대사가 7개, 정근대사가 13개가 일단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적게 나오면 근현대사 6개, 많게 나오면 8개. 근데 이번 시험은 근현대사가 조금 많이 나온 시험이야. 그래서 12대 8이지. 정근대사가 12, 근현대사가 8. 그리고 그 8 안에서 보면 근대기한기가 셋, 일제강점기가 셋, 현대사가 둘. 그렇죠? 네, 요 정도로 나왔고 특히 현대사 10번 문제는 경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완전 어려운 문제였고 그렇게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시대사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괜찮은데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일단 시대사로 특이한 건 근데 저도 사실 이거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보면서 뭔가 이상한 거 없었어? 조선 전후기 정치 있죠? 그러니까 근세 정치, 근대 태동기의 정치 그 굉장히 큰 단원이거든. 그거 둘이 합쳐서 한 문제도 안 나왔어. 한 문제도.
그러니까 아예 조선 정치사 문제가 아예 없어. 아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뭐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빵이잖아, 빵. 여기가 빵이야, 빵. 됐죠? 아예 안 나왔어. 그 다음에 최근에 지방직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지방직 서울시 기억나세요? 그때 사회사, 경제사가 문제가 안 나왔었어. 그리고 최근에 사회사 빵 문제 나오는 경우 되게 많아. 그래도 경제사는 조금 내는데 사회사는 대놓고 그냥 안 내. 근데 보시면 사회사 5문제. 사회사가. 그래서 사회사는 또 엄청 냈어. 그 다음에 경제사, 지난번에 지방직 서울시가 안 냈었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사, 사회사 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앞에 또 안 나왔기 때문에 앞에 문제 본다 그랬잖아. 왜냐면 인사혁신처 주관처가 갔기 때문에 앞에 문제 정도는 본단 말이야. 대충 주제든 뭐 난이도든. 그런데 실제로 경제사회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경제사회사를 또 연속으로 안 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경제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토지제도, 조세제도 같은 거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나오겠지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안 나오고 근데 대신에 경제사에서 현대경제 2문제 내는 것도 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시험지가 뭔가 좀 낯설다고 저는 충분히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 문항의 난이도를 일단 떠나서 원래 문항의 난이도를,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건 20문제 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한두 문제로 내가 확 어렵다고 느낄 수 있거든. 근데 또 하나 그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도 뭔가 좀 이질감을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출제 경향들이랑은 조금 달랐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보통 이제 시험이 어렵다 그러면 보통 문화 파트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좀 어렵거든. 근데 이번에는 문화사는 또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밸런스들은 원래 국가직이 잘 안 지키거든요. 근데 여전히 안 지켰네요, 이번에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적인 뭐 말씀 좀 잠깐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좀 어려웠던 문제. 자, 그래서 난이도 높은 문제들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유형 분석. 유형 분석은 일단 올해 2020년은 이 분위기로 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일단은 추세야. 그러니까 요 정도 추세는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2019년을 보면 예를 들어 국가직 20문항, 그 다음에 지방직 20문항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단순문답형이라고 그러잖아. 이 단순문답형이라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앞문자 따기로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 세종의 업적을 골라라. 조선전기의 문화의 특징을 골라라. 이거 있지. 그리고 자료 없는 거. 그리고 선지로 바로 들어가는 문제. 내가 뭔 말하는지 알지. 그래서 이걸 이제 단순문답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응용사료건, 원문사료건, 자료제시형. 그리고 순서 나열형.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게 약간 스타일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냥 외우고 있는 대로 문제 보자마자 바로 맞추는 걸로 따지면 지금 첫 번째, 네 번째가 약간 스타일이 비슷하잖아. 그죠? 그런데 실제로 2019년 지방직 9급이랑 서울시 9급을 보면요. 문제가 어느 정도 나왔냐면 단순문답형이 그러니까 20문항 20문항이잖아요. 20개 20개 합쳐서 단순문답형이 6개인가 7개인가 돼요. 지금 제가 한 개가 순간적으로 헷갈리는데 그러면 자료제시형이 몇 개인 거야? 자료제시형이 33개에서 34개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대략? 뭐 요 근처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2020년에는 2018년은 어땠냐면 2018년은 단순문답형이 이거보다 좀 더 많았어. 그러니까 2019년에 좀 줄었어. 근데 2020년은 지금 어떠냐면 여러분 지방직 시험 기억나? 바로 얼마 전에 있었잖아. 지방직이 2문제였어. 근데 국가직도 2문제야. 그러니까 거의 자료제시형 문제로 완전히 넘어간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출제의 경향은. 그죠? 그래서 지금 저기 해설 강의 보시는 분들은 시험 끝나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이후에 뭐 동영상도 그렇고 2021년 그러니까 한국사 시험을 대비하면서 사실은 이 강의를 보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고 계시라고요. 되죠? 그러면 합쳐서 그 자료제시형 문제는 36개예요. 40개 중에. 됐죠? 그러니까 지방직, 국가직 똑같은 건 뭐냐면 자료제시형이 두 시험 다 그냥 90%야. 90%.
그래서 딱 두 문항 빼고는 다 자료, 박스가 달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안 외워지는 게 여기 지금 시험 보신 분들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 문자 따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은 저도 수업 시간에 단과 수업을 들으면 문화사 같은 데 가면 저도 사실 조금 하긴 해요. 왜냐면 정말 더럽게 안 외워지는 걸 나도 알거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외워야 될 내용들이 좀 있잖아. 근데 그 두 문자 따기를 할 때도 여러분 정말 안 되는 걸 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는 게 좋아.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뭔가를 했을 때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재밌다. 그리고 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되겠다. 확 그 느낌 오는 걸 제외하고서는 억지로는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너무 비효율적이야. 근데 앞문자도요. 탁탁 따가지고 그게 탁 말이 되거나 나한테 느낌이 팍 오는 게 있어. 그럼 그런 건 여러분 하는 거 좋아요.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공부를 너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앞으로 그게 더 안 통할 거야. 더 안 통할 거야. 이렇게 자료 제시용으로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질문이 시작되면 여러분 그 앞문자 따기가 생각보다 힘을 발휘를 잘 못해요. 되죠? 네, 그래서 일단 출제 경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난이도 높은 문항 최고 난이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10번입니다. 10번은 진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10번 얘기는 잠시 후에 할게요. 아니 문제 들어가서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변별력 있는 문제 4개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구제도감은 이제 뭐가 어렵냐면 이게 사료가 흔한 사료가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이게 누구 때문에 헷갈리냐면 해민국 때문에 헷갈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잘 구별할 수 있느냐야. 근데 그 뒤에 힌트가 있긴 있어.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그 사료를 많이 본 사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힌트로 잡아내는 게 결코 쉽지 않아. 그러면 답이 둘로 나눠질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와운기는 여러분 이건 나 그래도 잘한 거 아니야? 여기 지금 나랑 대부분 수업한 사람들이잖아. 내가 이 사료 거의 보여드렸잖아요. 중국의 역사를 하고 제왕운기 맨날 얘기했던 거야. 이거 사료 내가 문제풀이반에서 그대로 연습했어. 그래서 황제와 그러니까 중국의 천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고려의 국왕. 그래서 황제와 국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를 기록하는데 운을 맞춘다고 라임을 맞춘다고. 그래서 뭐라고요? 제왕운기도 시라 그랬잖아. 그래서 중국의 역사는 7원시로 우리의 역사는 5원시로 같이 라임을 맞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왕운기 서문 가지고도 제가 얼마 전에 문제풀이반도 했기 때문에 이건 저랑 하셨던 분들은 맞췄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 문제는 또 뭐가 문제냐면 4번 선지가 사실은 또 함정을 파놨어. 그래서 이걸 뻔히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시험장에서 실수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사료를 알아야 한다. 두 번째 함정을 피해야 한다야. 그래서 이게 덫을 2개를 놨기 때문에 이것도 틀릴 수 있죠. 자, 그 다음 18번 치안유지법은 이거는 여러분 치안유지법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그러니까 이게 기출을 풀어야 되는 거야. 기출이 기출을 부른다니까. 이거 2017년 기출 그대로 나왔잖아. 2017년. 이게 독도도 똑같아. 독도도. 그리고 이것도 치안유지법에서 1903 그 도산 안청호와 관련된 수양 동호회 사건. 수양 동호회 사건 치안유지법 아니야. 그러니까 1925년에만 있는 게 아니지. 그 뒤로 쭉 계속 있는 거지. 됐죠? 그거 기출 문제잖아요. 그 기출이 기출을 부른 거야. 됐죠? 그래서 이제 요거. 자, 그 문제고요. 그 다음에 40년대. 이거는 저랑 그래도 공부했던 분들은 이건 안 틀렸지? 이건 문제풀이 스킬 연습 많이 했어. 그리고 이 문제 내가 반드시 나온다 그랬잖아. 왜? 이게 트렌드는 무시 못 한다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목별로 출제자. 그러니까 그 과목별로 검수하는 교수가 4명 들어가는 과목은 오직 한국사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그 이제 뭐 예를 들어 복수정답 이걸로 해서 한국사가 홍역을 좀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이 변별력 있고 어려우면서도 논란이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시간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딱 확인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욕은 먹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시간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푸른 사람 입장에서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막 씨발 이럴 수는 있어. 근데 그건 수험생 입장이고 정답 논란이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정확하게 시간을 딱딱 체크하고 시작했는데.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거는 문제풀이 스킬로도 틀리시면 안 돼요. 됐죠? 이건 연습 많이 했어. 됐죠? 자, 그래서 10번은 만만치 않죠. 그리고 나머지 4개 중에 2개, 3개. 이 정도 맞았으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받을 점수는 다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더 맞았다. 그럼 잘한 거지. 잘한 거지. 되죠? 자, 그럼 문제별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갑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 말씀드릴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근데 해설 강의를 제가 해설 강의하면 예전부터 자꾸 좀 길게 하더라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제가 해설 강의를 조금 짧게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작년부터는. 그래서 이제 좀 짧게 갈게요. 됐죠? 빨리빨리 할게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안 짧을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 그나마 짧아져. 그래서 제가 설명할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크게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문제 풀면서 그냥 하셔도 그냥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설명을 짧게 가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 가시계 생활상.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던 선사. 심리적 지지선이죠. 늘 일본에서 만나는. 여기서부터 어긋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한북종성 동강진. 이게 뭐예요? 한반도에서 최초로 발굴된 지역. 근데 연도 봐봐. 일제강점기네. 그래서 일본 놈들이 팠다가 그러니까 1920년대 일본의 근대 고고학이 태동하거든. 그래서 일본을 막 일본 열도를 파고 다니는데 얘네들이 구석유적지를 찾으려고. 왜냐하면 신석기까지는 나왔다고. 근데 구석유적지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계속 파고 다니는데 없어. 그러다가 한반도에서 먼저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기분 나쁘니까 조센진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지들끼리 그냥 다시 파묻어 버린 거야. 없었던 걸로. 그래서 이 한북종성 동강지는 해방 이후에 다시 발굴된 지역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유적지는 무슨 유적지야? 구석기 유적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로 바뀌었어요? 구석기네요. 자, 그래서 구석기 문제 찾으시면 됩니다. 자, 반달돌칼 그럼 뭐야? 청동기. 자, 그다음 갈판, 옥수수 이름 뭐예요? 신석기. 자, 그 다음에 사냥이나 물고기잡이 등을 통해 식량을 얻었다. 사냥이나 물고기잡이 뭐 이런 거는 자, 구석기, 신석기 뭐 이거 다 해당되잖아. 자, 그 다음에 영혼 숭배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흙 그릇 뭐 안에 매장하기도 했다. 됐죠? 그럼 요거는 영혼 숭배 그 다음에 영혼 불멸 이런 걸 믿는 이런 원시 신앙들은 신석기 이후잖아요.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됐죠? 그러니까 요 자료만 조금 얘기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은 그냥 3번 끝이네요. 되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틀리기가 어려운 게 어차피 구석기는 청동기랑 헷갈리는 사람은 없어. 저는 구석기랑 청동기랑 헷갈리는데요. 도와드릴 수 없어요. 됐죠? 그러면 어차피 구석기는 신석기랑 헷갈리는 거고 신석기는 청동기랑 헷갈리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건 참 틀리기가 어려운 게 이게 지금 2번, 4번이 또 복수 정답이 된다고. 그죠? 틀리기도 어렵죠. 자, 정답 3번이었습니다. 2번 갈게요. 2번입니다. 자, 가인물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제 시험을 보시면 일단 첫 페이지는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첫 페이지는 실제로 이제 공부 좀 하신 분이 풀었으면 전 이랬을 것 같아. 그냥 쭉 풀고 만약에 하나 딱 삼각형하고 일단 패스하면 5번인 거야. 5번이 탁 한번 걸릴 수 있어. 둘 중에 뭐지? 그러면서 이제 그냥 바로 답을 고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일단 5번은 좀 이따 다시 보자. 그리고 패스. 이럴 수 있지. 그러면 5번을 제외하고서는 첫 페이지는 그냥 무난히 넘어가요. 그런데 두 번째 페이지를 딱 가는 순간 장난이 아니야. 두 번째 페이지에서 문제가 있어. 자, 그래서 2번도 별 문제 없죠. 그냥 봤더니 너무나 유명한 사료야. 그리고 이런 사료는요, 여러분 한국사에서 시간 줄이는 건 무조건 사료를 많이 노트에 찍어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런 거 끝까지 읽으면 안 돼. 그냥 딱 보면 끝이야. 뭐야? 만적의 난. 됐죠? 고려사에 나오는 유명한 만적의 난. 그럼 만적이 지금 죽인다는 이 간은 누구야? 만적이 누군데? 최충원 집 산호 아니야. 자기 주인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간은 누구예요? 최충원. 그래서 최충원을 고르시면 되지. 근데 만약에 최충원을 못 골랐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료 봤는데 잘 모르잖아. 봤는데 잘 모르겠어. 이거 계속 읽어도 구원이 없어. 시간만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쓱 봐서 만약에 모르잖아요. 아까 이 사료는 너무 유명하니까 당연히 아는데 제 말은 만약에 모르는 사료가 나왔다 하더라도 또는 뻔히 아는 사료면서도 혼자 딴 생각하고 다르게 풀 수도 있어. 그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다시 방향을 잡아주냐면 선지가 방향을 다시 잡아줘. 그치? 몰라도 얘가 지금 위에가 무슨 얘기인지를 시간을 딱 좁혀줘요. 그죠? 왜냐면 쫙 읽어봤더니 다 무슨 얘기야? 전부 무신정권 얘기네. 그죠? 그러니까 살을 몰랐다 하더라도 선지로 내려오면 선지의 힌트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면 아 이게 무신정변이구나. 그리고 무신정변을 생각하면서 보면 키워드가 보여요. 됐죠? 그러니까 이 사례를 서로 몰랐다는 가정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 그래서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정방 설치해서 인사권 정방 그럼 누구야? 최후. 야별초 최후.
그러니까 1번, 2번은 그냥 바로 틀려버린 거야. 그죠? 복수정답이잖아. 그치? 이거 어떻게 답이 될 수 있어? 이방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이방이 누구지?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잖아. 한국사의 마지막은 110점, 120점이야. 우리는 목표가 100점이 아니야. 몇 점? 110점, 120점. 이걸 어떻게 맞는다 그랬어? 어떻게 110점, 120점을 맞아? 시간의 절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분 동안 푸는 사람이랑 15분 만에 푸는 사람이 점수가 같은 거야? 여러분, 한국사 똑같이 95점을 맞아도 내가 9분 만에 풀고 9분 만에 마킹 끝내고 95점은 여러분 95점이 아니야. 그 11분 세이브 시켰잖아. 그건 최소한 110점, 120점 봐줘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시간만큼 영어 지문을 천천히 보고 그 시간만큼 국어 지문을 천천히 보면 무조건 5점, 10점, 15점 무조건 올라요.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면 늘 시간 연습하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푸는데 시간도 압축하는 거. 그걸 통해서 최종 점수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제가 늘 당부드렸던 게 뭐냐면 그 시간을 줄일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문제를 풀다가 봤더니 이방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어. 이게 누구야? 최충원. 그래서 정답 3번. 그러고 넘어가잖아? 잘 들어요. 진짜 망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이거는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건 문제를 막 푸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정답이 2번이라도 아무리 3번이라도 선지는 무조건 4번까지 읽는다야. 이해돼요? 왜? 모든 문제의 함정은 모든 장난은 선지에 있는 거야. 여러분, 사료는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틀리게 하는 건 그리고 출제자들이 함정을 파는 건 무조건 선지야. 무조건 선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걸 건드릴 수 있다니까 3번을. 그런데 선지를 4번까지 읽잖아요. 그러면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3번을 건드렸는데 봤더니 4번도 최충원이야. 그럼 여러분 이게 답이 복수정답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면 위에가 최충원인데 3번, 4번 읽어준 거 중에 내가 잘못 읽은 게 있는 거야. 답이 두 개일 수는 없으니까. 그럼 다시 봐야지. 그리고 다시 봤더니 뭐야? 이방이 아니라 누구야? 이의민이지. 그러면 이방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건 누구예요? 초기에 사실은 1170년 정중부의 무신정변 이후에 정중부와 결룡군의 행수였던 실제로 보현원에서 문신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환관들 다 때려 죽이고 사실은 손에 피 묻히고 들어온 일 했던 건 전부 결룡행수 이방 아니야. 그래서 결룡행수 이방과 당시에 응양군의 상장군이자 그러니까 병부상서였던 정중부 사이에서 그러니까 최종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서 이방은 정중부에 의해서 죽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정중부가 완전히 권력을 독점하잖아. 그러나 얼마 못 가. 청년당 장수 경대승이 등장하지. 그래서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경대승은 여러 가지 압박감 속에서 갑자기 죽고. 그러면서 천민 출신의 사실은 이민이 정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제 이민이 막 부정축제하고 횡포를 저지르다가 최충원, 최충수 형제한테 죽임을 당하면서 최충원이 또 자기 동생 최충수를 잔인하게 죽이고 아주 그 가족을 작살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면 4대 60년간 최씨 무신정권 그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런 걸 틀리는 사람들은 제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빨리 푸는 거랑 막 푸는 거는 다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니까 3번을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은 4번 되는 거지. 하실 수 있죠? 오케이. 자, 문제 3번 갑니다. 자, 조선전기 문화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뭐 단답식이죠. 아까 얘기했던 뭐 아무 자료 없어요. 그냥 보고 고르면 돼. 자, 어우야담.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이제 문화 파트라서 뭐 이제 아직 공부 좀 많이 안 되신 분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뭐 그래도 이 정도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어우야담 그럼 누구야? 유몽인 기억해야 돼. 유몽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실학의 선구자. 17세기 실학의 선구자. 됐죠? 자,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유소로 불리우는 백가사전. 이 백가사전 유와 관련된 문제들 조선 후기에 실학의 발달과 함께 이거 최근에 문제 좀 나왔어요.
그리고 백과사전을 물어봤던 적도 있고 뭐까지 물어봤냐면 여러 백과사전을 꺼내놓고 편산 순서를 나열해라. 이런 문제들도 나왔었어. 되죠? 자, 그 다음에 동문선. 어때요? 정답이네요. 동문선 언제야? 성종 때 동트리오. 기억나죠? 동국통감, 동문선, 동려지승남. 됐죠? 그러니까 15세기 성종이니까 조선 정기. 맞잖아요. 그래서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중위층을 중심으로 해서 시사. 자, 그래서 시사는 조선 후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들의 문학 활동을 위양문학, 여학문학, 중인문학이라고 하죠. 그죠? 정답 3번. 별로 설명할 거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자, 4번은 이게 윤선학의 상소문인데, 얘는 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워낙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서는 좀 외면되던 주제야. 그러니까 근대계한기에 보통 개화사상을 물어보면 거의 시험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급진파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급진계합파.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누가 뭐래도 1880년대를 대표하는 사건은 84년 갑신정변이잖아. 그러니까 갑신정변과 이어지는 급진계합파 문제가 거의 나오는데, 자, 지금 글 읽어보시면 윤선학의 그러니까 동도서기론을 보여주는 온공계합파의 사상이죠. 그죠? 네, 그래서 오랜만에 주제가 나왔는데 문제가 그래도 어렵진 않았습니다. 됐죠? 자, 외양일체론. 외양일체론은 뭐야? 유정축소잖아. 정반대잖아. 말도 안 되죠. 자, 근대문물 수용의 사상적 기반이 됐다. 오, 당연하죠. 당신이지. 그래서 2번 맞는 말이고요. 자,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의 견해를 대변하니까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지금 급진계합파잖아. 그쵸? 네, 그래서 B 틀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등한 사회가 열등한 사회를 지배한다는 것. 그래서 이건 뭐예요? 소위 말해서 서구 열강들의 아시아 아프리카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사회진화론이잖아. 사회진화론.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문제 별로 없었고요. 자, 5번 갑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첫 페이지 중에는 제가 볼 땐 여러분이 조금 실수하거나 그럴 수 있는 첫 번째는 5번입니다. 그러니까 5번은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하게 돼 있어. 그리고 이 사료는 여러분들이 거의 못 봤을 거라고. 거의 못 본 사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답을 잘 잡아야 돼요. 해볼게요. 자, 5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그러니까 개경내에 있는 사람들이 역질에 걸렸대.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역질? 이 지금 전염병이 창궐했다는 얘기야. 아주 시사테마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 분위기에 살고 있잖아. 어디 가서 맨날 다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그죠? 그렇잖아요? 자,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마땅히 가를 설치하래. 그래서 이들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이게 정근대 사회는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게. 근데 저도 저희 선배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저희 바로 위에 뭐 한 몇 년 안 되는 선배들도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게 뭐 조선시대만 있는 일이 아니라 뭐 그런 일이 막 있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강이나 이런 이제 지류 같은데 또는 뭐예요? 청계천이나 뭐 이제 지류 같은데 옛날에 막 비 정말 많이 오고 그러잖아. 그러면 거기에 시신들이 떠내려오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걸 보기는 쉽진 않지. 근데 훼손된 시신 이런 것들을 보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비가 막 내리거나 막 그러면 그 산사태가 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는 그때 죽은 게 아니라 이전에 죽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제대로 묻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그냥 이제 산기슭에다가 뭐 이렇게 대충 묻어놓고 그리고 뭐 선배들이 그러더라고. 옛날에 이렇게 여자들은 죽으면 비석도 안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대. 그냥 막 제가 또 말을 잘못했나요? 제가 성 관련된 발언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막 그랬대요. 그럼 막 비 내리고 그러면 그 신들이 그렇게 떠내려온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게 나보다 이제 뭐 한 10살 많고 막 그런 형들한테 들은 얘기야.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날 보는데 제가 그렇게 나이가 엄청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봐.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어땠겠냐고. 여러분 자연재해가 터지고 전염병이 돌잖아. 그러면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의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구제도감, 구급도감이라는 게 뭐냐면 재대책본부라고 좀 이해를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뭔가 큰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후 대책을 하는 거야. 그 사후 대책의 기본은 뭐냐면 일단 사람을 살려야지. 치료해야지. 근데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예전에는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이럴 때는 사람이 자연재해로 많이 죽잖아? 그러면 거기 막 진짜 산기슭에 막 이런데 막 물 난리 나고 그러면 거기 시신들이 와서 막 쌓인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누군가가 치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져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여기다가 전염병은 한술 더 뜨는 거야. 왜냐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신들은요, 사람들이 근처에 안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겠어? 왜냐면 만약에 내 친구라 할지라도 만약에 내 친구가 역질에 걸려 죽었어. 그러면 내가 그거를 그 시신 근처에 가서 막 이제 불쌍하니까 묻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도 그게 함부로 행동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 왜냐면 그러다 나까지 역질에 걸리면 어떡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뭔가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야. 시신이나 유골 이런 것들을 거두어서 묻어서 비바람에 드러나지 않게 해야 돼. 왜냐면 왔다 갔다 그게 동네 주민들이 다 보면 되겠어요? 이게 무슨 이게 나라야? 막 비가 오고 막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막 죽은데 그 시신이 막 길거리만 다 쌓여 있고 여러분 이렇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사람을 치료해서 생명을 어떻게든 지켜주는 것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걸 좀 해결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구제도감이에요. 재해대책본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여기서 끝나버리면 지금 누군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있대. 그래서 개경에다 이걸 설치해서 왜냐하면 개경에서 지금 전염병이 돌았나 봐. 지금 말이 그렇게 나왔잖아. 개경에 전염병이 돌았대잖아. 그죠?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야. 그러면 이제 치료한다. 여기만 계속하고 뒤에 분명히 말들이 있거든. 근데 그거는 그냥 안 보는 거야. 나는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치료만 계속 보면 실제로 여러분 여기 두 개가 헷갈릴 수 있죠. 헷갈릴 수 있죠. 왜냐하면 해민국 같은 경우엔 근데 또 하나 전염병 때문에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민국은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조금 더 고급화된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그러니까 예전 시대에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의사 앞에 앉는다는 게 대단한 거야. 의사를 얼굴 보는 순간 무조건 돈 엄청 드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이 되게 잘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의사 가는 거에 대해서 귀찮아서 그렇지 실제로 금전적인 부담은 안 느끼잖아. 근데 예로부터 의사를 만나는 건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이 근데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도 잘 못 만나고 이러다 죽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의 여러 가지 이런 치료 이런 것들 위해서 그러니까 시약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약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해민국이야. 그래서 해민국은 오늘날 약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의창이나 제2보, 의창 같은 경우엔 춘대추납, 그 다음에 제2보도 비밀 구제 아니야. 그럼 이 글이랑 위에 글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를 들어 이 문제에서 건드리시면 진짜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모든 걸 다 외워서가 아니라 상식에 기반해서 그냥 풀어야 돼.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걸 다 외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얘기들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추론하는 거야. 그럼 일단 두 개는 아니야. 그러면 두 개를 나머지를 남겨놓고 골라야지. 그런데 치료에서 얘기를 계속 자꾸 끊으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뒤에 얘기까지 보면 지금 조서를 내려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무언가를 하는데 여기가 여러분 엔드잖아. 또한 그러니까 이 부서가 두 가지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을 치료하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심이 흉흉해지지 않게 예를 들어 시신을 수습한다든가 유골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업무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읽고 나면 사실은 4번을 고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5번에 정답 몇 번? 4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6번 갑니다. 자, 밀주진 이적에 대한 설명이야. 야,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장수왕이 이 지역을 백제 왕도, 그 왕도니까 도읍이란 얘기 아니야, 도읍. 됐죠? 이 지역을 함락시켜. 거기서 계로왕이 죽었대. 이거 어디야? 한성. 서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한성, 서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올려라. 이런 문제였죠. 자, 망이망소의 나는 언제? 어디야? 공주? 명학소. 그러니까 충청도 공주죠. 자, 문종 때 남경이 설치됐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보조국사 진울의 수호사결사. 그러면 이건 전라도 순천. 근데 여러분 이거 바로 이게 1년 전인가 2년 전에도 이거 순천 나왔었어. 지역사 문제로. 그러니까 기출을 계속 부르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계속 지금 또 나왔네. 그 다음에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는 평양, 석영이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되시죠?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7번 갑니다. 자, 7번 문제도 쉽죠. 근데 대신에 이건 하나 있다. 여러분 이거 지금 2년 연속이지. 그치? 이거 2년 연속이야.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 기출 분석할 때 말씀드리는데 대원군이 전통적으로 많이 안 나와. 근데 대원군이 최근에 좀 제법 나왔어요. 대원군이 좀 나왔는데 근데 바로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대원군의 개혁 정치 이렇게 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대원군이 아니라 대원군 시기에 있었던 건데 실제로 문제는 고종으로 풀게끔. 됐죠? 그래서 그냥 국왕으로 딱 맞춰서 주는 거야. 그래서 고종의 제위기에 있었던 일로. 근데 이게 지금 1년 전에 이거 한번 있었잖아. 그거 지금 또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어렵진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형을 얘기하는 거야. 스타일.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또 나올 거라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문제 방식은 그냥 이 문제는 뭐냐면 그냥 대원군의 정책, 그래서 대원군 정책 고르고 그냥 끝. 그냥 그렇게 원래 전통적으로 갔다고. 근데 조금 난이도를 높이는 거지. 그래서 대원군이 아니라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의 제위기라 그랬으니까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원군의 집권기 10년이 아니라 고종이 집권했던 그러니까 즉위했던 63년부터 고종이 언제 퇴위당해? 강제 퇴위.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이 좀 더 길어졌네. 1907년.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살짝 바뀌었지. 그죠? 그런데 이걸 지금 2년 연달아 쓰네요. 그러니까 눈도장 하나 찍어 두세요. 됐죠? 자, 그래서 문제는 고종 문제고요.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군포에 대한 양반들의 면세 특권이 없어졌다. 이게 뭐야? 호포제. 이 호포제 누가 하는 거야? 대원군. 이거 정답 1번이잖아. 그냥 문제는 쉬워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만 그냥 말씀드린 거야. 자, 금난정권. 자, 그래서 통공정책. 이러면 뭐야? 정조. 그죠? 자, 결작. 이러면 이건 영정법, 아니, 균역법 시행과정 아니야. 그러니까 영조. 그 다음에 영정법 그러면 인조.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그러니까 균역법, 대동법, 영정법이 실제 시험에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선지에만 나왔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균역법을 얘기하고 이게 지금 영정법이잖아. 그러니까 단독 문제로는 안 나오고 그냥 선지로만 나왔네.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8번 갑니다. 자, 8번. 자, 8번은 뭐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수험생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심리적 지지선. 고대 정치. 그래서 고대 정치는 웬만큼 어려워도 보통 물러서지 않아요. 아니야? 물러설 거야? 어디까지 물러설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는 보통 그냥 맞추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정치 정도는 맞춰주셔야죠. 갑니다. 자, 난강군의 축출 그러면 3세기 미천.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릉비는 누구예요? 장수왕. 됐죠? 자, 그 다음에 살수대첩은 고구려 영양왕. 자, 안시성 싸움은 보장왕. 그리고 멸망이야 뭐 당연히 보장왕이고. 되죠? 이렇게 하고 이제 사이에 넣으면 돼. 자, 백제 침략. 침략 불교. AD 384년. 그러니까 4세기. 여기 들어가는 거 맞잖아. 그죠? 1번 맞네요. 자, 고구려 영양왕 요소지방 선제. 여러분 이거 봐봐. 이게 요새 맨날 나오잖아. 맨날. 또 나왔다 또. 그죠? 이게 최근 3, 4년 동안 지금 저 한 4번째 보는 것 같은데? 한 3, 4번째? 아, 물론 정답 선지는 아닌데 계속 나오네, 계속. 그러니까 살수대첩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영양왕이 요소지방을 말갈족을 보내서 선빵을 날린 거, 고구려가. 됐죠? 그 최근에 지금 요선지 계속 나오잖아. 이거 작년에도 나왔고, 이거 재작년에도 나온 것 같은데? 됐죠?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눈도장 찍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가 신라의 대하성을 공격해서 함락시켰다. 맞잖아. 대하성 공격하는 거 누구야? 대하성 공격하는 거 의자왕. 그러니까 두들겨 맞는 신라왕은 누구야? 선덕여왕. 됐죠? 그럼 사이에 넣으면 쏙 들어가네. 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라. 그러니까 안시성 싸움에서 고구려 멸망인데, 자, 신라가 매소송에서 당군을 격파했다. 이건 뭐야? 이거는 고구려 멸망 이후에 마지막 당나라와 신라의 싸움이잖아. 나당전쟁 아니야? 나당전쟁. 그럼 나당전쟁이 본격화되는 건 고구려가 멸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71년에 소부리주의 설치 이후에
나당 전쟁이 본격화되는 거지. 사비성을 탈하는 과정에서 결국 나당 전쟁이 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뒤인데 이거 뭐라 그랬어? 라로 그랬잖아. 그럼 이게 안 맞는데요?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 고르는 거니까 정답 몇 번? 4번. 그죠? 자, 그리고 뭐 8문제는 그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갈게요. 9번. 자, 이거 쉽지 않지. 이거 쉽지 않아. 이 문제는 쉽지 않아. 이 문제는 쉽지 않은데 일단 첫 번째. 그래도 제가 저랑 수업했던 분들은 그래도 조금 맞추지 않았을까라고 기대하는 건 우리 여러분 저기 저랑 문제풀이만 했던 분들 이거 기억나요? 이 사료 거의 똑같은 거 보여드렸잖아. 이거 연습하고 갔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저랑 했기 때문에 그래도 특히 여러분들이 재화옹기를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이 선지 4번에 지금 장난이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재화옹기를 알았으면 이 문제를 맞췄어야 되는데 선지 4번 같은 거 건드려서 틀리면 되게 안타깝지. 자, 보세요.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거야. 자, 신이 이 책은 편수합니다. 이런 말 있죠? 이런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이야. 되죠? 통과. 자, 준국은 반고에서, 반고가 누구야? 알게 뭐야. 자, 그래서 금국에 이르기까지. 근데 요 말은 좀 본 것 같다. 금국에 이르기까지니까 뭐겠어? 그렇지, 금나라, 금나라. 됐죠? 그래서, 뭐 그런가 봐. 근데 몰라, 대충 역사잖아. 그 다음에 동국은, 동국은 우리지. 됐죠? 그래서 항상 우리 거는 앞에 저렇게 동자 붙는 거 아니야. 되죠? 네. 그래서 해동, 화엄종, 해동, 천태종. 뭐 그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동국, 사략, 동국, 통감. 동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우리 말하는 거라고. 우리. 됐죠? 해동 또는 동국.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근데 이 말 사실 이 주어를 몰라도 그냥 읽으면 동국이 그 말인 걸 알게 돼 있어. 그지? 눈만 뜨고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당군으로부터 본조라는 건 현구강. 그러니까 우리의 임금을 얘기하는 거야. 현재 임금. 임금에 이르기까지 처음 일어나게 된 근원을 간략하게 다 찾아보아 같은 것을 다른 것을 비교하여 요점을 취하여. 여기서 이제 키워드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잘 보세요. 읍조림에 따라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제가 이거 사료로 보여드렸던 건 요 표현이 조금 달라. 혹시 기억나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풀이반에서 보여드렸던 건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었냐? 운을 맞추어라는 표현이 나와. 운을 맞추어.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운을 맞추어. 그래서 제가 이거 사료 요거 이제 문제 풀어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재화옹기라는 게 시라 그랬잖아. 두운, 가군, 요운을 맞추는 여러분의 표현으로 하면 라임을 딱딱 맞춰준다고. 됐죠? 이게 뭐라고요? 재왕옹기라고요. 그리고 재왕옹기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중국의 역사는 7원시로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5원시로 이렇게 딱딱 대꾸를 맞춰서 쓰는 거야.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역사가 우리 역사가 중국의 역사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와 뭐라고요? 우리도 대등한 역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왕기를 물어볼 때 약속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를 대등하게 인식했다야. 대등하게 인식. 그렇죠? 이게 재왕기 물어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들어갈게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알았어? 재왕기라는 걸 알았어. 자, 문제 갑니다. 자,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반영되어 대의명분. 고려시대 성리학적 유교사관, 대의명분 이런 대표적인 책은 이재현의 사략 같은 책이 대표예요. 그렇죠? 근데 사략은 오늘날 전체가 전하지는 않습니다. 고려사에 사실은 일부가 체록돼서 전해요. 그 다음 국왕, 훈신, 사림 서로 합의해서 통사의 체계로 구성됐다. 그러면 이거는 조선 전기, 그러니까 15세기 사서의 대표인 동국 통감이에요. 됐죠? 아까 성종 때 그 동트리오 있잖아. 동트리오. 되죠? 그래서 이재현의 사략, 그리고 동통감.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1, 2번까지는 여러분 곤란일 수 있어. 여기까지는 됐는데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럼 이제 재왕기를 그냥 고르면 되는데
여기에 사실은 함정을 하나 파놨어. 그래서 마지막에 잘 하고도 틀릴 수도 있다고. 3번 갈게요. 원간섭기의 중국과 구별되는 원간섭기, 우리의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중국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와 대등하다고. 그래서 요동에 별천지가 있으니 중국인이 우러러 소중하라 한다고.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중국의 예속된 역사가 아니라고, 소속된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가 있듯이 요동의 별천지,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우리의 역사가 있다. 이게 사실은 제왕기의 내용 아니야.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같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4번을 보면 왕명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이건 진짜 함정을 판 거야. 이것도 필요 없는 말이었거든. 근데 얘가 대꾸를 이루잖아. 그죠? 그래서 신이 왕명에서 편수하여 바치는 것 아니겠어. 그랬더니 여기 이제 왕명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죠? 거기다가 당군조선에서 고려말까지의 역사를,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함정이 또 있어. 노래 형식으로 했다. 이런 역사서가 있나요? 없어요. 됐죠? 이런 역사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틀린 거냐면 여기만 틀린 거야. 그러니까 함정을 확실하게 판 거지.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는, 9번의 출제자의 의도는 일단 뭐냐면 점수 안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까지 골라내 봐라야. 됐죠? 그 의도로 낸 거예요. 저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니까 선지를 지금 어떻게 표현을 썼는지를 보면 출제자의 의도가 보인다고. 됐죠? 이거는 확실하게 점수 안 주겠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러니까 이걸 골라내야 돼. 뭐가 틀리는 거야? 고려말이 틀렸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이 문제를요, 제왕기라는 걸 알고도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일단 골라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 4번을 가지고 고민했던 분들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제법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기에 걸려들지 말고 마지막에 3번을 잘 골라야 돼. 됐죠? 그러니까 딱 교과서의 표현은 중국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를 대등하게 인식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인데 사실은 이런 표현으로도 하긴 하거든요. 됐죠? 그런데 이제 이쪽보다는 이쪽에 눈길이 가면 4번을 건드릴 수 있죠. 됐죠? 근데 4번은 고려 말 때문에 틀렸어요. 제왕기는 여러분 언제야? 원간섭기 막 들어가는, 여기서 말하는 돈조라는 게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충렬왕 때잖아요. 충렬왕 때. 그래서 실제로 충렬왕 얘기도 끝까지 다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충렬왕 살아있잖아 아직. 되죠? 그러니까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혜왕, 충목, 그 뒤로는 싹 다 없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죠.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9번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정답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 10번인데, 얘는 진짜 좀 어려워. 이 문제는 좀 진짜 어렵죠. 자, 다음 그래프에 표시된 시기에 사회현상을 옳은 것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문제는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프를 이게 읽는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수능형 문제 중에 특히 여러분이 시험 보는 과목 중에도 사회 같은 과목에는 그래프를 잘 읽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그 그래프를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무슨 과목? 시간의 과목이지.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상황이 뭐냐면 내가 여기다 적어볼게요. 45년 8월부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46년, 그러니까 1월까지라는 얘기야. 물론 나머지 지금 이제,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생산량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수치가 뭐냐면 물가지수예요. 물가지수. 됐죠?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 그것도 보세요. 45에서 이게 1년이 채 안 됐잖아. 그런데 물가가,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뭔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이거 몇 달 지났어? 4달 지났잖아. 상상이 돼? 그러니까 내가 아까 낮에 7,000원짜리 순두부찌개를 먹었는데, 밥을 내가 안 먹었구나. 자, 그래서 순두부찌개를 먹었는데 12월이 되면 순두부찌개가
딱 14,000원이 되는 거야. 조금 아까 낮에 먹었던 7,000원짜리 순두부찌개가 4달 있다가 14,000원이 된다고 느낌 오세요? 그러니까 물가는 굉장히 크게 폭등했다는 얘기예요. 되죠?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 시기 상황을 골라라. 이런 문제인데 어디 갔어? 1번. 해외로부터, 근데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조금씩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최근에 사실은 경제사가 너무 많이 안 나와서 제가 이제 뭐 단과, 심화 단과나 이런 데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대사 할 때 뭐 조금씩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강조해서 예전처럼은 많이 말 안 했는데 해외로부터 귀환인이 급증했다. 그래서 식량이 부족했다. 이거는 요 정도는 그래도 수업 시간에 많이, 요 정도까지는 많이 들었지. 그러니까 45년 광복하고 나면 그러니까 해외 동포들이 국내로 많이 귀환한다고, 많이 돌아올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나라 잃은 백성이 돼서 예를 들어 간도에 가 있고 연해주에 가 있고 중국 본토에 가 있고 일본에 가 있고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가고 그런 사람들 많았다고. 근데 광복이 되고 나면 일본이 패망한 거니까 그럼 국내로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 가면 그 서울이 아주 급격하게 붐타운이 돼버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서울은 진짜 거지들의 도시가 되는 거야. 다 거지야. 왜 그러냐면 도시는 사람을 말릴 준비가 안 됐어. 근데 사람이 갑자기 많아진 거야. 그럼 일자리가 있겠냐고. 그 다음에 집이 있겠어? 그러니까 다리 밑에 가면 다 거지들이야. 그래서 옛날에 저 어릴 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 이런 말 아무도 안 하지. 근데 저 어릴 때는 이런 말이 있었어. 특히 그 삼촌들이 그런 얘기를 해. 미친 사람이야. 왜 그런 얘기를 해?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와서 제가 이제 어릴 때 뭐라 그러냐면 삼촌이 야 무슨 사실 너 이 집 아들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때 내가 어릴 때니까 내가 놀랄 거 아니야. 그래서 왜요?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삼촌이 그러는 거야. 야 사실 저 옛날에 너 그 다리 밑에 있는 거 주워왔어. 사실은 삼촌이 주워왔어. 네가 거기 있는 새끼 중에 네가 제일 불쌍해 보여서 너 내가 데리고 온 거야. 그럼 이제 막 아니야 그러고 막 그러고 막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장난이야 뭐 그런 걸로 해 놀리는 삼촌들이 있었어. 근데 머리가 크고 나면 이제 제가 조금 덤비죠. 그건 좀 많이 어릴 때고 좀 크고 나면 조금 알잖아. 근데 제가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그런 얘기 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나 아버지랑 똑같거든? 그래. 그랬더니 삼촌이 그 다음 버전을 준비한 거야. 똑같은 새끼로 주워왔대. 그래서 또 막 울고 막 그랬던 게 그렇게 삼촌이 막 애들 놀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이. 근데 그게 뭐냐면요. 진짜 서울 다리 밑에 가면 거지들이 바글바글 했던 거야. 서울이 제일 심했다고. 왜 그러냐면 이게 광복 이후에 사람들이 지나치게 서울 쪽으로 많이 몰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식량도 없고 먹을 건 없는데 인구는 급증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돼요? 그 다음 38도 분할 점령 이후에 식료품 부분에 색소산이 크게 위축됐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이게 식료품 부음에 대한 아까 물가지수도 그래서 더 많이 올랐다. 그런 것도 자료로 좀 보여주긴 하는데 그거랑도 호응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정도 말씀은 드렸잖아. 광복 이후에 남한과 북한이 딱 단절되는 순간 경제적으로 훨씬 더 피해가 많고 문제가 심각했던 건 남한이었어요. 북한이 아니라. 왜 이게 그럴 수밖에 없냐면 봐봐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왜 남쪽이 왜 북쪽보다 이게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왕래되는 게 이게 완전히 끊어져 버려. 근데 남쪽의 문제가 더 많이 생겨.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이 얘기는 미리 했죠.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원래 조선의 수도가 서울 아니야. 한성. 그러니까 국외로 나갔던 이주민들이 들어올 때 평양 쪽이나 또는 무슨 신의주 쪽으로 온 게 아니라 주로 어디로 많이 왔냐면 서울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한 남쪽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많이 폭증을 한 거야. 인구가 폭증을 한 거야. 이 얘기는 방금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북한보다 남한이 더 해방 이후에 남북 관계가 딱 끊어지고 나면 왜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냐면 일제강점기 이래로 한국인들이 여러분 만주, 연해주, 간도 이쪽에 많이 나가 살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실제 일제강점기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반도의 북부와 그러니까 만주까지 해서 한반도 경제권이랑 굉장히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거야. 무슨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경제가 이어져 있는 거야. 이 위에 쪽이랑. 무슨 말이 되죠? 그런데 이 라인이 끊어지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북한은 계속 연결돼 있잖아. 근데 남한은 혼자 완전히 붕 떠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거기다가 광복 이후라는 게 당연히 일본과는 단절돼 있을 거 아니야. 옆에 일본이랑은. 그죠?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은 혼자 붕 떠 있는 거야. 그리고 오직 지금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그래도 좀 도와주고 있는 건 진짜 미국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남측을 더 어렵게 하는 거지. 거기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제조업 공장들 그리고 이제 그 공장을 돌리기 위한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수력발전소들 이런 것들을 일제강점기에 일본 놈들이 주로 어디에다가 많이 만들어 놓냐면 이런 공장이나 발전소들을 또 북한에다 많이 만들어 놓거든. 근데 38도선이 끊어지고 나면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고 나면 북한이 전력 수급 이런 것도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남측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야. 거기다가 마지막 폭탄이 뭐냐면 믿었던 미국이야. 근데 믿었던 미국이 와서 그럼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줬느냐? 그건 아니고 와서 기름을 끼얹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식 방식을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똑같이 하는 거야.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전통적으로 시장 경제를 신봉하죠. 지금 트럼프가 말하는 정책, 미국의 전통적인 정책이 아니야. 국가가 너무 많이 개입하잖아. 그죠? 진짜 진짜 깡패처럼 그렇잖아요. 근데 원래는 미국이 시장 경제 사실은 거의 시발점인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장 경제를 그대로 도입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 맞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매점 매석에다가 막 모든 제품의 가격, 특히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지. 거기다가 미국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냐면 미국이 화폐를 또 막 발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물가는 더 폭등하는 거야. 이해됐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남측의 경제 상황은 광복 이후에 북쪽보다도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그 문제예요.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저랑 이제 단과 수업 때 이런 내용들을 제가 근데 쓱쓱쓱쓱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넘어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완전히 저한테 처음 듣는 것 같지는 않으시죠? 지금 저랑 수업을 했던 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그랬으면 어느 정도 조금 답을 근접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미군정은 재정적자를 외우기 위해서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하기도 했다. 맞습니다. 화폐도 많이 찍어내고요. 그래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지금 수치에서 보이는 것처럼 물건의 가치, 물가는 계속 폭등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자, 그 다음에 미국 수입제 폐지, 그 다음에 토지개혁을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맞춘 사람들은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춘 사람들은요. 이게 팩트를 정확하게 알아서 외우고 있어서 맞췄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 문제는 표에다가 대입을 시키면서 합리적인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걸로 추론을 했을 거라고. 그래서 맞췄을 거야. 그런데 제 생각은 뭐냐면 내 말 잘 들어요. 여러분 그게 한국사 실력이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 외워서 푼다라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된다니까. 다 못 외워 근원적으로. 됐죠? 그러니까 대충 봐서 말이 안 되는 애를 죽이면 돼. 그리고 어차피 모르잖아. 그러면 가장 말이 될 만한 애를 갖다 찾으시면 돼요. 왜냐면 보세요. 얘네들이 약간은 비슷한 방향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4번이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가 약간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수집제를 미국이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수입제로 인해서 농민들의 반발이 나중에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곡물 가격이 막 오르고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이 그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하냐면 미국 수집제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1940년대 일본이 이 땅에서 했던 미국 공출제랑 이게 거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또 농민들의 반발이 얼마나 많겠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쌀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미국 수집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소작료를 인하시켜주겠다. 그래서 3일 소작제 뭐 이런 걸 미군정이 막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돼요. 됐죠? 자, 거기다가 토지개혁 문제. 왜냐하면 광복 이후에 사실 이 토지개혁의 문제 이 문제를 계속 외면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건 실제 경제 문제지. 됐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대구 사건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대구 사건이라는 걸 1946년 대구 사건을 이게 알아서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구 사건을 주도했던 게 누구냐면 조선공산당. 그 나중에 수업 시간에 말하게 될 거야. 바로 이걸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박정희의 친형인, 그러니까 조선공산당 좌익 프락치로 유명한 박상희야, 박상희. 그래서 박상희가, 여러분 그 박정희 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박정희가 사실은 그 좌익 관련된 조선공산당에 그래서 가입도 했었고 법정 최고형 사형도 받았다 그래, 구형 받았다 그랬잖아. 물론 당연히 집행은 안 됐지만. 그래서 박정희의 좌익 경력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형 박상희 때문이거든. 근데 사실은 요걸 주도했던 대표적인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박상희예요. 거기 또 많이 또 관여를 한다고.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건 뭐 굳이 뭐 시험에 나올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려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지금 이제 광복 이후에 막 남한의 경제 문제 생겼던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살짝살짝은 다 해드렸던 내용이거든.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걸 많이 못 다뤘던 게, 이런 기출 문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본 기출 문제는 어쨌건 최근 15년간은 없었어. 저는 15년 만에 요 주제는 처음 본 거야. 그러니까 기출 문제 연습을 통해서 어차피 연습이 안 됐을 거라고. 왜냐면 나온 적이 없는 주제니까.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맞춘 사람은 어떻게 맞췄냐? 그러니까 저랑 수업했던 사람 이런 분위기 정도는 제가 살짝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말을 껴 맞춰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위에 얘기들은 좀 대충 비슷하고, 그 다음에 지금 4번째, 이제 요 얘기들이 약간 좀 얘기가 좀 약간 다른 얘기예요.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조선민중들의 반발, 뭐 이제 사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시간적으로는요, 이게 뒤쪽에 있는 거야. 지금 그래프에는 없는 거야. 46년 이게 중반 이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정확하게 사건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 결국은 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찾아서 약간 동떨어지는 얘기를 그래도 좀 하는 게 4번이다. 그래서 4번을 잡아야 돼. 되죠?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었어요. 4번. 되죠? 자, 그래서 미국 수집령 자체가 지금 그래프에 보이는 마지막 끝자락이야. 근데 그때가 막 이제 미국 수집령을 이제 막 시작할 때인데, 뭘 페이지야, 페이지는. 그 이제 이 얘기까지 나오려면 더 한참 있어야지. 이해됐죠? 그래서 정답 4번인데, 사실은 만만치 않은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부터 갈게요. 자,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 별로 안 어려워. 자, 그래서 이제 별로 안 어려운 문제들은 그냥 빨리빨리 갑니다. 자, 11번 가겠습니다. 자, 밀주는 왕의 재위기간. 딱 볼 순간 딱 나와야 돼. 됐죠? 나 뭐 했다고 숨차니? 너무 유명한 사례예요. 삼국사기, 신라봉기, 진성여왕조. 원종과 애노이는. 너무 유명한 사례. 이 사례 이런 거는 그냥 끝까지 읽을 필요도 없이 끝이야. 그렇죠? 그럼 어느 왕? 진성여왕. 그래서 정답 뭐예요? 채치원. 끝. 그냥 이거예요. 발해 멸망하는 건 15대. 그래서 15대 때 멸망하고, 이때는 신라가 경혜왕이야, 경혜왕. 여러분 경혜왕 누군지 기억나? 공산사건. 공산사건. 그래서 견훤이 그 경주 점령하고 그 백제왕 죽이잖아. 포석정 옆에서. 그때 견훤한테 죽임을 당하는 게 경애왕이야. 됐죠? 요때야, 요때. 경애왕 때. 자, 그 다음 국학 설치. 자, 그 다음에 국학 설치는 언제야? 신문왕. 그 다음에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장보고 나왔다. 청해진. 청해진 뭐라고요? 네, 흥청망청 하지 마. 장 볼 때 흥청망청. 기억나죠? 자, 그래서 장 볼 때 김 많이 써지 마. 기억나죠? 자, 그래서 장보고 그러면 흥동왕.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 뭐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12번 갑니다. 이거. 여러분 봐요. 이거 틀리지? 이런 거 틀리지? 그럼 이게 뭐 의미하냐면, 기출문제 정말 신경 안 쓰는 거야. 기출문제. 이거 2017년 그것도 똑같은 국가직 9급이야. 2017년. 됐죠? 거의 비슷해. 예, 그때는 딱 내용이 뭐였냐면,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자료로 옳게 짝 찌어진 것이야. 그래서 선지 1번을 보면 이범윤의 보고서, 그 다음에 선지 2번이 이거예요. 똑같아. 은주시청 합기. 그 선지 1번이야, 그게. 그렇게 둘이 짝꿍 맺은 거지. 이게 일본의 기록 중에는 독도가, 그러니까 일본 땅이 아니라고 자기네가 기록한 가장 오래된, 독도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야, 이 책이. 이게. 됐죠? 그 다음에 2번 선지가 뭐였냐면, 그때 내가 그 2번 선지가, 생각났다. 2번 선지가 이거야. 그래서 앞에가 뭐냐면, 대한제국 칙령 41호, 선지 2번이. 내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어딨어요? 그러지 말고 나 2017년 국가직 구급 문제 얘기하는 거야. 그게 정답이 2번이었거든, 그 문제가. 그래서 대한제국 칙령 41호.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개정한국사에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거와 관련된 기록문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옛날에 국정교과 시절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독도에 대한 가장 유명한 자료 두 개가 뭐냐면, 하나가 일본의 자료 태정관 지령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기 없어, 대한제국 칙령 41호야. 그렇죠? 그 두 개가 가장 유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정답이 뭐였냐면 2번이 대한제국 칙령 41호. 대한제국 칙령 41호고 독도 관련된. 그 다음에 그거랑 짝꿍을 이루는 게 삼국접양지도였어. 삼국접양지도는 뭐냐면요, 이게 일본에서 만든, 우리나라 거 아니야 이거. 일본 지도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중일, 그러니까 조선이랑 일본이랑 중국의 영역을 자기네가 지도를 그리고 색깔을 다르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려놓을 때 조선 땅은 일본 애들이 어떤 색깔로 표시를 했냐면 노란색으로 색칠을 했어. 그런데 그 조선 땅이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색칠된 데 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전부 노란색으로 색칠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도를 만들 때도 울릉도, 독도는 일본 애들이 이건 조선 땅이구나 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 끝. 그렇게 되는 문제였었어요. 됐죠? 그런데 그게 패턴도 거의 똑같아. 이게 선지 1번에 있었지, 얘가 선지 2번에 있었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선지 또 똑같이 4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틀리는 얘기고 이게 들어오면 안 되지. 그래서 1번 시마네현 고시, 이게 40호인데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뭐냐면 울릉도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그러니까 시마네현에다가 지네가 편입을 시킨 거야. 독도를 강탈한 문서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리을은 틀리는 거고. 그 다음에 태정관 지령문은 뭐 너무 유명한 거고. 됐죠? 옛날부터. 그러니까 정답 뭐예요? 기억년 디귿. 1번. 끝. 이렇게 되는 문제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런 건 틀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됐죠? 13번 갈게요. 자,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문화통치일환으로 한글신문 발행 허용했고요. 자, 그에 따라서 가가 발행되기 창간됐대요. 자, 그 다음에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이 여기 나오기도 했고요.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정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자, 그럼 뭐에 대한 거야? 동아일보네, 동아일보. 됐죠? 네, 그래서 동아일보 고르시면 돼요. 자, 한글 보급에 앞서서 한글 원본. 이건 조선일보의 문자보급 운동이잖아. 그래서 B. 자, 그래서 분하로드 운동. 정답이네요. 2번. 뭐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됐죠? 이 문제도 뭐 별로 안 어렵지? 자, 개벽 신여성 어린이. 이러면 이건 천도교 활동이고. 그 다음에 신간회가 결성되자 신간회 본보가, 여러분, 요거 4번 선지는 몰랐던 거지? 요거나 밑줄 한번 치고 갑시다. 여러분, 지금 이거 4번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조선일보야. 조선일보. 그래서, 여러분, 조선일보가 역사적으로,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해서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 그지? 그런데 그 중에 조선일보가 상태가 좋았던 적이 있어요. 상태가 좋았던 적이. 믿기지 않지? 있어. 그게 이때야.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장 역할을 하면서 조선일보의 기사부터 시작해서 조선일보 전체를 주도하던 사람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야.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처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이제 봉착하면서 이상재를 끌어들인 거야. 그래서 이상재 선생이 조선일보와 관련된 많은 운영권을 맡아서 운영했던 적이 있어. 그래서 이때 사실은 조선일보가 여러 가지 좀 역할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월남 이상재, 그리고 그의 수지작격되는 안재홍, 이런 사람들이 신간의 주축 멤버들 아니야. 그래서 조선일보가 실제로 막 이런 역할을 해요. 이랬던 적이 있어요. 20년대 후반에.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건 4번은 조선일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도장 한번 찍으시죠. 그리고 참고로 4번 선지는 개정한국사 8종 교과서 그런 데는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은 아니에요. 교과과정 밖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 갑니다. 가인물에 대한 거예요. 자,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지. 그렇죠? 자, 그래서 가인물. 자, 가 읽어보니까 김춘추가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그럼 가는 누구야? 김유신. 되죠? 황산벌에서 백제굴 물리쳤다. 누구야? 김유신이지. 세속오개야? 김유신이 세속오개를 제시? 자, 세속오개는 원광. 그 다음에 진덕여왕의 뒤를 이어 신라왕으로 즉위했다. 이 사람이 누구야? 무열왕. 무열왕이 누군데? 김춘추네. 그죠?
자, 그래서 3번 아니고요. 당에서 수기 활동하다가 이제 부대 총관이 되어 신라로 돌아왔다. 모르셔도 돼요. 됐죠? 뭐 이런 뭐 누가 돌아온지 뭐 알게 뭐야. 됐죠? 근데 사실 4번은 누구냐면 그 문무왕의 아들이었던 이게 이제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그 김인문을 얘기하는 거야. 김인문. 근데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오답 선지로 그냥 나온 거지 이런 게 정답으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냥 에이 그렇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15번 갑니다. 가나 신분증.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를 잘 풀다가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 그러면서도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는 이거 아니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설, 중인이야. 됐죠? 중인, 서울이야. 어차피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세 사회 문제는 뭐밖에 없다 그랬어? 서울이랑 중인 구별하는 문제밖에 없어. 그냥 그 문제야. 그 문제. 됐죠? 근데 이 문제는 문제가 뭐냐면 이걸 시험 볼 때 막 시간이 없잖아. 그럼 막 이렇게 풀다 보면 그러니까 가가 설, 나가 중인 이렇게 해서 따당따당 해서 정확하게 딱 대고 그냥 딱 끝나면 좋은데 순간적으로 이제 서울 중인인 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사람은 이런 문제는 딱 만나면 눈치로도 알아. 근데 문제는 중인 서울, 서울 중인이 순간적으로 뒤집힐 수 있잖아. 그리고 왜냐면 이제 이게 지금 서울 중인을 내가 생각하고 여기다 대입시키고 여기다 대입시키고 여기다 대입시키고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냥 문제 푸는 스킬로 실수를 안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라 틀리면 실수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럴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실제 시험장이기 때문에 A, B 이렇게 두 개를 준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봐요. A, B 왔다 갔다 하잖아. 또 A, 또 그 다음에 B는, 그 다음에 또 B는 이러면 헷갈릴 수 있는 거지. 순간적으로.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문제풀이 스킬 할 때도 이 문제풀이반에서 사실 우리가 이런 건 연습했던 거 아니야. 봐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 막 읽을 때는 내가 맞아 하고서 막 가는데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야. 위에 걸 읽어보면 규장각 검소관, 유득공 박제가 이동무 이거 누구야? 이거 뭐야? 이거 서울이잖아. 맞지? 자, 주로 기술직에 종사했으며 축적한 재산과 탄탄한 실무 경력으로 신분 상승을 추구했다. 이거 누구야? 이거 아주 딱 중인의 약속된 표현 아니야. 맞지? 그러면 보세요. 이게 막 이제 문제 풀다 보면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3번 읽어봤더니 서울이야. 4번 봤더니 중인이야. 그런데 문제가 발문이 뭐냐면 선지를 잘 봐요. 나잖아. 뭔 말인지 돼요? 그러면 그냥 이 자리에서 1, 2번은 죽어버리는 거야. 절대 답일 수가 없는 거지. 맞잖아. 왜냐면 지금 가는 서울 아니면 중인이야. 그런데 나는 위의 설명은 지금 위의 설명 갖고는 정확하게 안 나눠졌는데 3, 4번 설명은 3번이 나를 서울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4번이 나는 중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틀리잖아. 왜? 이게 문제가 부정형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가나라 그래버렸으면 알 수가 없지만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이건 뻔히 알고도 잘 들어요.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한테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없다고. 이게 굉장히 긴박한 순간에서 막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쭉쭉 내려가다가도 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순간적으로 탁 냉정해지는 거지. 그러면서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을 딱 없애버리는 거야. 답은 무조건 3, 4번 안에 있는 거야. 이해되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답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 3번 아니면 4번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서는 나머지를 대입시키면 답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답이 3번이 틀린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런데 이런 거를 이게 문제풀이가 연습이 좀 안 되고 문제 구조에 대한 생각이 좀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아는 팩트에만 집착해서 문제를 풀어. 그럼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틀릴 수 있다니까. 그 문제의 구조를 보시라고, 구조를. 절대 1, 2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16번 갈게요. 자, 그래서 이건 제가 문제 푸는 스킬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자, 16번. 자, 다음 사상. 아, 이것도 바로 여러분 저기 국가직 마지막 모의고사 할 때도 이 문제 했던 것 같은데. 뭐야? 동강. 그치?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뭐 건드리면 안 돼? 1번 건드리면 안 돼. 나 이거 있잖아. 여러분 국가직 시험 보기 보러 가기 바로 전 마지막 수업에도 나 이 얘기 한 것 같아. 안 했어? 그래서 순조랑 철종이랑 시간 좀 걸린다. 그래서 최재호가 처음에 동학을 만든 건 순조 때가 아니라 철종 때다. 1860년. 그런데 실제로 최재호를 죽인 건 1864년이니까 우리가 대원군의 집권기가 언제야? 63. 그러면 최재호는 누구 죽인 거야? 아, 고종이 즉위하고 나서 대원군이 죽였네. 됐죠? 뭐라고요? 순조 아니라고요. 너무 멀다고요. 됐죠? 순조 때는 언제야? 1811년. 그 홍경래 난이 일어날 때가 순조 아니야. 그 정조의 아들이잖아. 정조의 아들. 정조 다음에 바로 순조 아니야.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되죠? 그러니까 3번 같은 것도 건드리면 안 되지. 되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고요. 시간적으로 너무 안 맞고요. 자, 17번. 17번 문제는 이것도 현대 경제인데 일단 단원으로 말하면 진짜 현대 근현대사에서 현대 경제를 물어보는 문제 진짜 가끔 나오거든요. 저는 한 시험에서 현대 경제를 2번 물어보는 거 처음 봤어요. 조금 전에 광복 이후의 경제, 그것도 현대 경제잖아. 얘도야, 얘도. 근데 그나마 좀 이건 쉬워서 다행이야. 그죠? 수출 100억 달러. 여러분 기출이 기출 부른다는 말 기억나? 이거 맨날 얘기했잖아. 수출 100억 달러 이거 언제야? 77. 1977. 유신체제. 기억나시죠? 자, 근데 문제는 사실 요거 좀 몰라도 맞출 수는 있어. 2차 석유파동. 2차 석유파동 언제야? 79. 결국 이 2차 석유파동으로 유신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79년 11.6 사태로 결국 박정희가 죽으면서 유신이 무너지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경제협력기구, 이게 OECD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어 할 일이 있냐고, 영어 할 일이. 영어는 다 뭐라 그랬어? 영어는 03. 그만할게요. 영어는 03이라니까. WTO? OECD? 되시죠? 그 다음에 IMF? 그 다음에 UR. 하여튼 영어는 전부 03. 그래서 김영삼 정부 90년대예요. 그러면 96년 정확하게 몰라도 돼. 그 사이를 고르면 되잖아. 그 사이를. 그죠? 자,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여러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가 맨날 얘기했어. 무조건 뭐만 해온다? 1차. 어차피 5개년 계획이니까 1차 하나만 해오면 나머지 계속 5를 더해가면 되잖아. 1차가 몇 년? 62. 그럼 2차는 67. 더하기 안 돼요. 3차는 72. 4차는 77. 됐죠? 자, 그러니까 경제개발 3차니까 언제야? 72. B. 틀렸는데요? 수출 100억 달러보다 더 먼저인데 오히려? 됐죠? 틀렸잖아요? 자,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3조 환기. 3조 환기 언제라 그랬어요? 80년대 전두환 정부. 현대 한국 경제 르네상스. 기억나시죠? 한국 경제 엄청나게 잘 됐던. 되죠?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가 요 세대인데,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전두환 시대, 그 50에 대한 향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국 경제가 엄청 좋았다고. 그렇죠? 3조 환기. 80년대 전두환. 속 들어가네. 그렇죠? 정답이네요. 끝. 자, 이렇게 되는 문제고요. 자, 베트남 파병 브라운 각서는 언제야? 이게 박정희의 가장 대표. 1965, 66 그때잖아요. 그 다음에 한일 기본조약. 그러니까 한일교 정상화냐? 이것도 65. 되죠? 그래서 박정희의 아주 전통적으로 예전에 시험에 많이 나왔던 65년, 60년대 상황이네요.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18번 갈게요. 자, 다음 법령이 시행된 자, 18번 문제는 일단
이 자료에 대한 건 제가 진짜 입이 닳도록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일제강점기에 다른 건 몰라도 뭐는 한번 해야 된다고? 1920년대 연표정리는 한번 하는 게 좋아. 근데 20년대 연표정리를 할 때 항상 기준을 뭐로 삼는다? 25. 자, 25인데 대내는 치안유지법, 대외는 미사협정. 지금 나온 자료가 뭐야? 1925년 치안유지법.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치안유지법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위아래 연도의 기준을 잡는 거 아니에요. 20년대를 정리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치안유지법은 항상 말씀을 드린 게 이거는 단순한 치안유지법 법령이 발의됐다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시대의 기준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치안유지법 연도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치안유지법 25년 이후에 뒤로 조선태용령. 사실은 이게 문제 좀 쉽긴 하죠. 조선태용령 언제야? 1911년. 아니 12년 조선태용령. 근데 12년 정확하게 몰라도 돼. 하여튼 10년대. 그러니까 B 틀렸잖아. 그 다음 경성제국대학. 근데 요런 데서 이제 살짝 걸릴 수는 있어. 그죠? 이게 살짝 걸릴 수 있는데 경성제국대학이 왜 만들어지는지 기억나요? 1922년 밀립대학 설립운동. 조선인 1천만이 일원식. 조선인의 힘으로 대학을 설립하자.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일본 애들이 이제 조선총독부가 탄압하고 고마해라. 그러면서 얘네들이 대학 하나 만들어주는데 그게 뭐야? 경성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 언제야? 24. 됐죠? 그러니까 여기 25년부터니까 틀렸지. 됐죠? 그 다음에 물산양요운동이 시작되는 것. 이건 평양에서 시작되는 건 20년이고 서울 쪽으로 확산되면서 더 이제 막 확대되는 건 22년 이후고 하여튼 이거 20년대 초반부터 바로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 25년 이후인데? 틀렸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1, 2, 3번이 다 죽었는데? 그 다음에 학도지원병제는 언제야? 이거는 태평양 전쟁 이후 43년이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실시된 기간이니까 25년 이후는 쭉이니까 이렇게 세 개가 다 틀렸네.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만 있는 게 아니라 25년부터 쭉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재작년에 기출문제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죽게 되는 사건이 수양동호회 사건 아니야. 그게 여러분 30년대 말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수양동호회 사건 때 적용받았던 게 그게 치안유지법이라고요. 되죠? 그래서 그 기출이 또 다른 형태로 변형으로 나온 거야. 자, 19번입니다. 자, 19번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다음 그냥 시간 찾기 문제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변동 이런 것들이 문제 나올 때는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사료를 주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생활 모습으로 적절한 불러라. 그냥 그 유형인데 이게 그냥 딱 스탠다드형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원래 나오는 딱 전형입니다. 다음 시기에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었던 시기에 향촌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틀린 거 고르면 돼요. 근데 읽어봤더니 지금 무슨 얘기야? 향전이 뭔데? 새롭게 자 향촌사회의 신흥 그러니까 이제 부호로 양반을 돈 주고 사면서 새로운 세력가로 등장했던 신양과 그 다음 원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제지사족들 구향. 그래서 이 신양과 구향이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놓고 붙는 걸 우리가 향전이라고 하잖아요. 되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야? 조선 후기네요. 그래서 문제는 그냥 조선 후기로 바뀐 거야. 자, 갑니다. 자, 향전의 전개 속에서 수령의 권한은 강화되었다. 당연하죠. 되죠? 자, 그 다음에 신양층은 자, 수령과 그를 보좌하는 향리층과 결탁했다. 맞아요. 됐죠? 자, 그 다음 수령은 경제소, 유양소를 연결해서 지방통제 강화했다. 여러분, 일단 경제소라는 건 조선 후기에 아예 존재하지 않잖아. 기억나요? 선조가 1603년에 경제소라는 거 그냥 바로 혁파해버리잖아요. 되죠? 그 다음에 유양소라는 것도 향청으로 변질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표현은 언제 하는 말이야? 조선 전개하는 말 아니야. 그래서 틀렸잖아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되죠? 그 다음에 제지사족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동계와 동양. 그러면서 족적 결합을 강화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마지막 20번.
이거 맞췄지? 맞췄죠? 네, 잘하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나온다니까. 이거는 요즘에 아예 딱 문제 하나의 유형, 트렌드로 자리 잡혔어. 그리고 여러분 이게 변별력은 있으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변별력 있는 문제, 네 문제 내가 찍은 문제 중에 이거 하나잖아. 이거 분명히 많이 틀렸어.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봐봐. 여러분들 맞춘 건 나랑 해서 맞춘 거야.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엄청 틀렸을 거라고. 왜냐면 요 패턴은 순간적으로 휘둘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휘둘리면 안 돼. 그러면 휘둘리면 끝이야. 봐요. 이게 왜 휘둘릴 수 있냐면 이게 자료를 봤어. 근데 대충 뭔지 알 것 같아. 대충. 근데 아주 정확하진 않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잖아. 이후. 그죠?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제가 모의고사 때도 이거 이제 문제풀이반에서도 이런 문제 연습 많이 시켰어. 그러면 지금 루스벨트 처칠도 보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대충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그렇게 너무 여기에 함몰되면 여러분 의외로 실수할 수 있다니까. 왜냐면 밑에 나온 애들이 만만치가 않거든. 해볼게요. 봐봐요. 자, 한국강복군에 김호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합류하는 거. 이거 언제야? 연도는 좀 이따 얘기합시다. 이거 언제야? 40년대. 그죠? 40년대. 맞지? 자,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인도 미얀마 전술에서 한국강복군 파견되는 거 언제야? 40년대. 조선 독립동맹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기반으로 해서 조선의용군으로 확대 개편하는 거 언제야? 40년대. 자, 그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김구를 주석으로 해서 단일지도 체제에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하는 거 언제야? 40년대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주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다 거기 근처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를 오히려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위에 이 자료가 뭘까? 그리고 얘들이랑 계속 비교해가지고 이거 이후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문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그냥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냥 쿨하게 풀면 돼. 이게 위에 주어진 자료가 여러분 이게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자료를 주고 시간을 지금 이게 시간의 과목 아니야. 시간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시간 이후 아니야. 근데 문제는 지금 긍정형이 아니라 부정형이잖아. 근데 주어진 자료와 각각의 사항이 정확하게 시간을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괜찮다니까. 주어진 자료를 여러분이 이거 문제 테크닉으로 푼다 그랬잖아. 주어진 자료가 뭔지 전혀 몰라도 답이 나와. 왜? 잘 생각해봐요. 이 문제는 근원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1, 2, 3, 4번 중에 제일 먼저 사건을 고르면 되는 거야. 맞잖아요. 아니 왜냐면 주어진 자료를 몰라도 주어진 자료랑 관계 몰라도 된다니까. 그냥 1, 2, 3, 4번 중에 제일 먼저인 애를 고르면 돼. 그게 무조건 답이잖아. 왜? 문제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 사건 이유인데 문제는 부정형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답은 이 네 개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겠지. 시간적으로. 문제가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료에 너무 휘둘리지 않아도 돼. 그래서 살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확 갖다 비교하고 막 휘둘리면 시간도 가고요. 오히려 실수할 수 있어요. 자, 갑니다. 제가 다시 풀어볼게요. 주어진 자료 모르겠어요, 전. 자, 조선의용대 병력이 김은봉이 합류했다. 이거는 충칭정부 때부터 우리가 연도 무조건 외웠던 거야. 40년? 42년? 아니 41년? 42년? 44년.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42. 됐죠? 자,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인도 미얀마 전선에 따라서 한국 강복군이 여러분 파병이 되려면요. 이게 초반에 1940년 충칭에서 한국 강복군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군의 통제, 짱제세 통제를 너무 많이 받아.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잖아. 그게 한국 광복군 행동 중승 국외 조항이야. 그래서 그 1조부터 뭐라 그러냐면 한국 광복군의 전체 지휘권 누가 갖고 있다? 중국군 총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이 규정해놓고 시작하잖아.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제 언제 풀리냐면 41년 태평양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아시아로 태평양 전쟁이 이제 동남아시아로 본격적으로 확전이 되고 나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한국 강복군이
영국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막 참여해서 활약을 한다고. 그래서 이건 언제냐면 43년 이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복이 상당히 가까이에 오는 거야, 지금. 몇 가지 되죠? 왜냐하면 태평양 전쟁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이거든. 그 다음에 조선독립동맹은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를 기반으로 해서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는 게 바로 요거랑 바로 이어지는 사건 아니야. 이게 똑같이 42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김구를 주석으로 했고 당연 주석이고요. 그 다음에 건국강령이래요. 여러분 건국강령 몇 년이야? 이거 임시정부에서 무조건 해오는 거 아니야? 건국강령 41. 여러분 답이 뭐예요? 무조건 4번이지. 왜? 이게 제일 먼저잖아. 이게 제일 먼저 아니야. 맞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 2번 선지가 오히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대충 이건 알잖아. 43, 44 이게 거의 광복 쪽으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태평양 아시아니가 완전히 전쟁터가 되면서 중국도 이제 공격을 많이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광복군도 중국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러니까 좀 독자적으로 조금 움직이던 그 마지막 상황이거든. 되죠? 그러니까 43, 44 이후고 그 다음에 이거 42, 42는 충신정부 때부터 무장전쟁 가기 전부터 이건 무조건 기본적으로 외우는 거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면 41, 그러니까 41 요것도 건강력. 그러니까 이거 네 개 중에 제일 먼저가 뭐야? 4번이잖아. 그런데 이후에 있었던 일로 부정형이니까 제일 먼저를 고르면 되잖아. 그럼 답은 무조건 4번이지. 됐죠? 여러분, 지금 추측후기에 대한 대일 선전포고예요. 위에 주어진 자료가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 몇 년이야? 공부 좀 한 사람들 알아. 그 몇 년이야? 그 41년이잖아. 건강력 몇 년이야? 41년. 똑같은데? 그게 그럼 누가 빨라? 누가 빨라? 할 게 뭐야? 할 게 뭐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걸 알았다 하더라도 시험 시간에 그런 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휘말리면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됐죠? 그냥 이 문제 유형, 그 이제 문제풀이 기본적인 연습됐던 걸로 그냥 요 선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그냥 답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막 혼자 생각하고 막 고민하고 그러다 오히려 더 실수 나온다고.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4번 끝. 그냥 이런 문제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해서 20개 저희 다 풀었네요. 여러분 다 풀었고요. 여러분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국가직 시험은 그래도 문제를 좀 잘 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은 10번 문제는 조금 심했고요. 10번을 제외하고서는 저는 문제는 잘 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면 공부를 좀 한 사람이랑 공부가 좀 안 된 사람들이 확실히 구별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수고하셨고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실 때도 올해 지방직처럼 완전 쉬울 수도 있고요. 올해 국가직처럼 사실은 만만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해마다 인사신청하고 난이도도 좀 보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출제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모두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